네, 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정시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정시 세미나를 진행할 13기 우예령입니다. 정시 세미나는 멘티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정시 전형 소개, 입시 흐름 및 정시 용어 설명, 수험생활 팁까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정시 세미나 진행에 앞서 유의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발표자 2명이 각 15분 정도 발표한 뒤 Q&A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이 생기신 분들은 채팅창을 통해 이시영님에게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이후 Q&A 시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 안내 드렸듯이 이번 세미나는 소감문 작성까지 완료해야 인풋 참여 1회로 인정됩니다. 이후 보여드릴 QR코드를 스캔하신 후 5월 27일 화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소감문 작성을 완료해주세요. 이제부터 첫 번째 발표인 정시 전형 소개 및 수험생활 꿀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오늘 정시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시 모집 군별 대학 분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능 과목 구성 및 선택 과목을 어떻게 짜야 할지 전략 포인트를 정리하고 2026학년도 정시 일정표까지 살펴본 후 수험생활 꿀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정시 전형이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즉 수능 성적을 바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보통 수시 전형이 마무리된 뒤인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진행되며 수시 미등록자 또는 정시만을 준비한 수험생이 지원합니다. 정시 전형은 접수 기간에 따라 가군, 나군, 다군으로 나뉘어 모집되며 각 군당 1개씩 최대 3개 대학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군의 서울대, 나군의 연세대, 다군의 중앙대 이런 식으로 다른 군으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과대학 간 군이 다르면 같은 학교도 중복이 가능합니다. 지원은 UA 진학사 같은 인터넷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정확한 일정과 모집 요강은 각 대학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군별 대학 분류에 관해서입니다. 대학별 모집군은 해당 연도 모집 요강 확정 전까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대학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나, 다군 세 곳의 원서를 쓴 후에도 모집군 외 대학으로 추가 지원이 가능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카이스트, 디지스트 등 과학기술원 대학들과 전문대학, 청운대, 호원대 등 산업대학들이 그것입니다. 제가 전부 소개해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요약 소개를 해드리자면 가군에는 고려대를 포함한 16개 교가 속해 있고 나군에는 가톨릭 꽃동네대를 포함한 19개 교가, 다군에는 가야대를 포함한 15개 교가 속해 있습니다. 한 대학이 학부나 학과를 구분하여 여러 군에 속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전북대는 가군에는 경상계열, 인문계열 등이 속해 있지만 나군에는 공학계열, 간호학과 등이 속해 있습니다. 가나군에는 경북대를 포함한 26개 교가, 가다군에는 광주대를 포함한 16개 교가, 나다군에는 가톨릭 관동대를 포함한 19개 교가 속해 있습니다. 가, 나, 다군 모두 속해 있는 대학의 경우 각 군별로 해당하는 학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지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가군 학과에는 수학교육과 국어교육과 등이 속해 있고 나군 학과에는 관현학과, 성악과 등이 다군 학과에는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 등이 속해 있습니다. 가, 나, 다 군에는 가천대를 포함한 82기교가 속해 있습니다. 다음은 수능 과목 구성 및 선택 과목 전략입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공통 과목에는 독서, 즉 비문학과 문학으로 나뉘어져 있고 34문항을 차지하는 만큼 전체 점수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선택 과목에는 화법과 작문, 속칭 화작과 언어와 매체, 속칭 언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국어 영역의 전략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법과 작문은 비교적 난이도가 낮고 평이하여 안정적인 점수를 노리는 수험생에게 유리합니다. 언어와 매체는 매체 파트가 까다로워 전체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득점자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고 상위권 대학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대학, 연세대, 성균관대, 고려대 등에서는 언어와 매체 선택자의 평균 점수가 높아지는 현상에 따라 환산 점수에서 이득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학 영역입니다. 수학도 국어와 마찬가지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공통 과목은 수학 1, 수학 2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통 고등학교 2학년 때 각 과목을 한 학기씩 배웁니다. 선택 과목은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수능에는 공통 22문항과 선택 8문항이 나옵니다. 수학 영역의 전략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적분은 자연계열 진학 희망자에게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난이도가 높지만 상위권 대학에서 가산점 부여 또는 평균 점수로 유불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기하는 선택자가 적고 난이도가 높은 경우가 많아 극소수의 지원 전략입니다. 확률과 통계는 인문계 수험생들이 선호합니다. 난이도는 낮은 편이나 상위권 대학에서는 평균 점수 보정 시 손해가 따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등은 자연계열 학생에게 사실상 미적분이나 기하가 필수입니다. 연세대, 고려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확통 선택 시 가산점 없음 또는 불리한 환산점을 반영합니다. 다음은 탐구 영역입니다. 탐구는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로 나뉩니다. 사회탐구는 9과목으로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한국지리, 윤리와 사상, 세계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정치와 법, 경제가 속해 있습니다. 과학탐구는 8과목으로 물리학 1, 2, 화학 1, 2, 생명과학 1, 2, 지구과학 1, 2가 속해 있습니다. 선택 과목은 최대 2과목 응시가 가능하고 사회과학탐구 하나씩 혼합 선택도 가능합니다. 단 대학별로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탐구의 전략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인문계열은 사회탐구, 자연계열은 과학탐구를 선택합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사회과학 계열 선택 필수 조건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 자연계열은 과학탐구 2과목이 필수이며 서강대는 사회과학탐구 혼합이 불가능합니다. 과탐 2 과목, 심화 과목은 난이도가 높고 선택자 수가 적지만 상위권 학생에게는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선택 과목에 따른 가산점 또는 불이익의 사례를 소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했던 서울대학교는 계열 적합성과 선택 과목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대표적인 대학입니다. 연세대학교는 2025학년도 기준으로 자연계열에서 수학 영역의 미적분 또는 기하 선택자를 우대하지만 확률과 통계 선택자에게는 공식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탐구 영역에서는 과학탐구 선택을 권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탐구 선택으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며 변환 표준 점수 산출 과정에서 과탐 선택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고려대학교 자연계열에서는 확률과 통계 선택 시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학탐구 선택 역시 권장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이익이란 2025학년도까지의 통계상 확통 선택자의 평균 점수가 낮게 형성되어 결과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균관대학교의 경우 인문계열에 지원할 때 확률과 통계 선택이 가능하며 탐구는 사회탐구 2과목 선택을 권장합니다. 또한 언어와 매체 과목 선택자를 우대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성균관대 인문과학 계열 정시 모집에서는 동일한 국어 100분위 점수라도 화법과 작문보다 언어와 매체 선택자의 변환 표준 점수가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어 실질적인 유리함이 생깁니다. 선택 과목은 단순히 쉬운 과목보다 지원 대학의 반영 방식을 먼저 확인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 과목 평균 점수에 따라 조정 점수가 적용되기에 같은 원점수라도 선택 과목에 따라 유불리가 생깁니다. 따라서 지원 희망 대학의 수능 반영 방식, 모집 요강을 반드시 분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2026학년도 대부분의 학교의 정시 일정표입니다. 정시 모집은 2025년 12월 29일 월요일부터 31일 수요일 3일간 이루어지고 가구는 2026년 1월 5일 월요일부터 12일 월요일까지 8일간 지원을 받습니다. 나구는 2026년 1월 13일 화요일부터 20일 화요일까지 8일간 지원을 받고 다구는 2026년 1월 21일 수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8일간 지원을 받습니다. 합격자는 2026년 2월 2일 월요일까지 발표되며 합격자는 2월 3일 화요일부터 2월 5일 3일간 등록을 해야 합니다. 2월 12일 목요일 6시까지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가 마감되고 홈페이지 발표는 보통 오후 2시에 마감되며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전화로 개별 통보가 합니다.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은 2월 13일 금요일 22시까지 이루어집니다. 추가 모집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서 접수, 전형 합격자 발표, 등록이 2026년 2월 20일 금요일부터 2월 27일 금요일까지 이루어지고 합격 통보 마감이
2026년 2월 27일 금요일 6시까지 이루어집니다. 홈페이지 발표는 오후 2시까지, 이후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에는 개별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최종 등록은 2월 27일 금요일 10시까지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예체능 실기 일정입니다. 예체능 전형은 수능과 실기 조합이며 1단계 서류 또는 수능 선발 후 2단계 실기가 일반적입니다. 예체능 전형은 실기 일정이 겹칠 수 있기에 이를 주의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먼저 서울대학교는 1차 합격자 발표가 12월 28일 경으로 예상되며 실기고사는 1월 초에 진행됩니다. 해당 전형은 디자인 미술 계열 중심입니다. 다음은 중앙대학교입니다. 중앙대는 12월 27일부터 29일 사이에 1차 발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실기 역시 1월 초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상 전공은 연극, 영상 등입니다. 홍익대학교는 1차 발표가 12월 30일경, 실기 일정은 역시 1월 초로 예상됩니다. 대표적인 전형으로는 시각 디자인 등 미술 계열이 있습니다. 건국대학교도 12월 29일경 1차 발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실기 일정은 마찬가지로 1월 초입니다. 전공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등이 포함됩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12월 말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실기 일정은 1월 초, 시각 디자인, 금속 공예 등이 주요 전형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도 12월 말 발표, 1월 초 실기로 일정이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디자인, 무용 등 예술 계열 전형이 해당됩니다. 국민대학교는 조영대학 중심으로 실기가 진행되며 발표는 12월 말, 실기 일정은 1월 초로 예상됩니다. 성신여자대학교는 동양화 등 미술 계열 전형이 포함되며 발표는 12월 말, 실기 역시 1월 초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흔히 3여대라 불리는 덕성여대, 서울여대, 동덕여대 역시 실기 일정은 대부분 1월 초, 1차 발표는 12월 말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전공은 예술계열 전공이 중심입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12월 말 1차 발표 후 1월 초에 실기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수험생 시절 직접 활용했던 공부 팁들을 정리하여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팁들은 단순히 수험 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실용적이라고 느껴지는 것들 위주로 선별하였습니다. 총 4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바로 자기점검 루틴, 멘탈 관리, 에너지 관리, 그리고 환경 점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기점검 루틴입니다. 이 루틴은 실제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습관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 단순한 공부량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저는 매주 일요일마다 모르는 것 리스트를 작성하였습니다. 헷갈리는 단원이나 자주 틀리는 문제 유형 등을 정리해두고 이를 바탕으로 복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방식은 단순한 반복 학습보다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또한 페이퍼 티칭도 추천드립니다. 누군가에게 설명하듯이 내용을 말로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혼잣말이라도 괜찮습니다. 말로 설명하려다가 막히는 부분이 바로 자신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좋았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멘탈 관리입니다.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실질적인 것은 계획이 틀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미리 정해두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일요일을 비워둔 날로 정하였습니다. 그 주에 마무리하지 못한 과제를 보완하거나 혹은 잠시 숨을 돌리는 여유의 시간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정 기록 한 줄 일기도 꽤 도움이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많이 불안했지만 그래도 앉아서 2시간은 공부했다. 이처럼 감정을 정리하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문장을 하루에 한 줄만 기록해도 멘탈 회복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현재 대학 생활에서도 계속 활용하고 있으며 후배들에게도 종종 추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관리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대부분 시간 관리에 집중했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에너지 상태에 맞는 일정을 구성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에너지가 좋은 시간대에는 이해와 사고력이 필요한 과목을, 지치거나 집중력이 떨어질 때에는 반복 문제 풀이나 암기 과목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고정된 시간표보다도 자신이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시간대를 파악하여 거기에 맞추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대학에 진학한 지금도 여전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중이 되지 않는 이유가 혹시 환경적인 요소 때문은 아닌지 점검해보는 습관도 중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 문제를 풀 때 음악을 들으면 집중이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무의식적으로 흐름이 계속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딱 2곡의 음악만 듣고 끄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 집중력이 실제로 얼마나 유지되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정시 관련 정보가 멘토링 때 멘티들의 혼란을 줄이고 방향을 잡아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준서님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선 앞서 발표해주신 우혜령 멘토님께 큰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랑 우혜령 멘토님과는 약간의 겹치는 내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경청해 주셔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는 현재 대입 입시 흐름과 약간 용어 정리 등을 위주로 해보려고 합니다. 뭐 등급이나 등급 컷, 뭐 백분위, 누적 백분위가 무엇인지, 표준 점수는 또 무엇인지 등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인문과 자연 계열 교차 지원이 현재 많이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저희가 일단 정시 선발 비율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는 20.4%의 전국 정시 비율이 있는데요. 다만 인서울 상위권 대학에서는 40%가 넘는 학생들을 정시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별로 자기가 어느 학교에 지원할 것인에 따라서 정시와 수시의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는 대학별 입학 전략 수립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수도권 정시 비율과 비수도권 정시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정시 비율이 확실히 비수도권의 정시 비율보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수시의 미등록 인원이 정시로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선발 인원이 당초 발표보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종 확정 인원은 수시가 모두 끝난 12월 말에 발표되기 때문에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연한 전략을 세워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정시 비율이라는 것은 우선 총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위권의 경쟁이 많이 치열해질 것이고 또한 수능에 큰 집중이 부담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발 방식도 수능 위주로만 진행이 됩니다. 이 선발 방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만약 수시로 대학을 오신 분들께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아니면 예체능이나 실기 전형 등 여러 전형이 있었을 텐데요. 정시 전형은 그냥 수능 일반 전형이 91.9%를 압도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으로만 이제 대학을 가게 되는 거죠. 물론 실기와 실적 위주로 잡는 것도 7.5% 정도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수능 위주 전형이 91.9%로 매우 압도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재학생과 졸업생의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시를 지원한다는 것은 내가 현역 때 입시를 실패했다면 정시로 한 번 더 기회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정시 지원자 중에 약 40%가 졸업생임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6월 이후에는 이제 수능 준비에 집중하는 반수생이 증가하게 됩니다. 반수생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혹시나 반수생이라는 용어를 못 들어보셨다면 반수생이란 재수를 위해서 대학을 중퇴하거나 휴학하거나 혹은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수능에 재도전한 학생을 의미합니다. 또한 최상위권 대학의 경우에서는 졸업생 비율이 약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수생들의 지원 경쟁이 훨씬 더 심화되고 있음을 말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학생과 졸업생과 겨루면 누가 이기냐? 보통의 경우에서는 졸업생이 이기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졸업생의 이제 수능 성적이 매우 우세하다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재학생들은 학교도 다니고 뭐 여러 가지 활동도 하면서 결국 수능을 준비해야 하지만 재수생이나 반수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능에만 올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업생들은 재학생보다 수능 평균 성적이 우수한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최상위권 대학의 경우에서는 엄청나게 더 큰 수능 평균 성적이 벌어지는 상황을 볼 수 있죠. 또한 정시 확대의 영향으로 졸업생들의 약진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뭐 주위에서도 많이 느끼셨었겠지만 반수 열풍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고도 있으며 입시 난이도도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는 인문과 자연 교차 지원 트렌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수능에서부터는 선택 과목의 반영을 폐지하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대학에서는 과탐 혹은 사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차 지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도 내가 원래 이과였는데 문과로 틀었어. 이런 사람들 많이 봤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이 모두 교차 지원으로 들어온 학생들입니다. 물론 이과로도 대학을 갈 수 있겠지만 문과로 가면 뭔가 대학 레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그럼 나는 이과 공부를 했지만 그래도 문과 공부를 한번 해볼래 라고 이렇게 문과로 틀게 되는 것인데요. 특히 이렇게 성공한 사례가 점점 늘어나면서 트렌드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차 지원은 자신의 강점을 최대화할 수 있고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과 혹은 입결 컷이 좀 낮은 학과에 도전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옆에 보신 설문조사에서는 이제 대학 브랜드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으므로 문과 교차 지원이 더 많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계열 교차 지원과 유의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별로 가산점이 다르게 나옵니다. 어떤 대학은 너 과탐했어? 그럼 너 가산점 더 줄게. 어떤 대학은 너 사탐했어? 그럼 가산점 줄게. 어떤 대학은 우린 그런 가산점 없어. 이렇게 말하는 대학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대학마다 교차 지원할 때 필수 과목이나 가산점 반영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모집 요강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교차 지원을 하면 불이익을 주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주의가 필요하겠죠. 그래도 자연 계열은 보통 수학 혹은 그러니까 미적분과 과학 탐구, 그다음에 인문 계열은 국어와 사회 탐구를 중요시 여깁니다. 교차 지원하면은 이런 과목 간의 반영 비율이 있을 텐데요. 이것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강점과 자신이 잘 본 과목을 종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최상위권 대학일수록 교차 지원으로 인한 합격선의 변동폭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합격선이 어디로 세울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년 데이터가 있어도 재작년 데이터가 있어도 대강 예측할 수 있지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합격선 변동폭도 한번 잘 확인해 보고 지원 전략을 세워야겠죠. 다음으로는 등급과 등급 컷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요. 등급 구분은 1에서 9등급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등급 컷은 각 등급의 최하의 점수로 구성이 됩니다. 대학별 등급 컷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등급 컷. 상위 4%인 거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뭐 상위 4%가 1등급 컷, 상위 11%가 2등급 컷, 뭐 상위 23%가 상위 3등급 컷, 이렇게 3등급 1, 2, 3, 4 그렇게 쭉쭉쭉쭉 해서 9등급까지 컷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또 학과별로 이제 등급 컷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정시로 입학한 학생들의 평균적으로 이 정도 컷에 준비했다. 90% 정도로 나왔다. 이렇게 등급 컷이 나오며 이는 각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나 공식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등급 컷이 그럼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냐라고 여쭤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지원 대학과 학과별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학과 학과별로 약간 등급 컷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야 되고, 같은 대학이라고 해도 어느 학과는 매우 높을 수도 있고, 어느 학과는 매우 낮은 등급 컷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원 전략을 잘 짜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수능 난이도는 해마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등급 컷도 변화하게 되죠. 그래서 최근 몇 년간의 등급 컷을 한번 분석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수시와 정시, 그리고 정시 내에서도 모집군별로 등급 컷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형별의 특성을 고려해서 내가 최대한 유리하게 갈 수 있는 전형을 선택해야겠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백분위와 누적 백분위도 이제 또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볼 수 있겠는데요. 백분위라는 것이 전체 응시자 중에 해당 점수 이상을 받은 수험생의 비율을 말해요. 내가 만약 상위 50%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내가 만약 상위 70%다. 그러면 전체 응시자 중 70%가 저와 같거나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누적 백분위라는 그건 뭐냐? 누적 백분위는 본인의 등수가 전체 응시자 중에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이런 백분위를 통해서 대학 지원 전략도 잘 수립을 해봐야겠습니다. 특히 전년도 입시 결과와 비교해서 저희 합격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는 백분위 해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백분위 해석에서는 대학별로 상이하게 적용이 됩니다. 각 대학별로 뭐 일부 대학은 백분위를 뭐 수능 성적표에 나온 그대로 반영하는 반면 다른 대학은 뭐 표준 점수를 활용하거나 자체적인 변환 공식을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연도별로 이제 백분위 분포들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최근 한 3-4년간의 분포들을 확인해서 이 정도 받은 사람들이 이 대학, 이 학과에 갔구나 정도를 파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표준 점수.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나오는데요. 표준 점수는 이제 좀 공식은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얼마나 이 시험이 어려웠는지 정도를 대강적으로 나타내 주는 값입니다. 서로 다른 과목 간의 점수를 비교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물리 1을 선택했는데 표준 점수가 68이 나왔고 화학을 선택했는데 표준 점수가 71이 나왔어. 그러면 화학 1의 시험이 상대적으로 물리 1보다는 어려웠다는 뜻이 됩니다. 변환 표준 점수는 이제 표준 점수가 나왔잖아요. 그거를 대학이 자체적으로 사회 탐구나 과학 탐구와 같이 이제 점수를 변환을 해서 각 대학별로 이제 변환 표준 점수를 나오게 됩니다. 뭐 일부 대학에서는 사탐과 과탐 간의 난이도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면은 이제 변환 표준 점수를 어떻게 활용을 하게 되냐?
상위권 경쟁에서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상위권에서는 진짜 표준 점수 1점 차이로 합격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강점인 과목에서 표준 점수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겠죠. 특히 국어와 수학은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높은 표준 점수는 합격 가능성을 크게 높이게 됩니다. 또한 이런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하는 대학에 지원하게 된다면 해당 대학의 변환 방식을 철저히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저에게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고,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교차 지원과처럼 사회탐구 과목의 변환 표준 점수 산출 방식이 변화하고 있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차 지원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최신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모집군 구분입니다. 모집군 구분은 아까 예령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크게 보자면 가나 다군이 있고요. 가군이랑 나군에는 서울 주요 대학과 수도권 대학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다군에도 물론 서울에 있는 대학들과 수도권 대학들도 몇 개 있지만 다군은 좀 지방 대학과 특수 대학 중심으로 많이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가나 다군 하나씩 쓸 수 있으니 잘 지원 전략을 수립하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모집군별로는 이제 선호, 안정, 상향 으로 조합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가장 가고 싶은 대학, 그러니까 점수대가 어느 정도 되는 선에서 가고 싶은 대학, 그다음에 점수대를 조금 낮춰서 또 안정적으로 얘는 합격할 수 있겠다 하는 대학, 그리고 조금은 그래도 조금 상향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 대학, 이렇게 한번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군에서는 이제 틈새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중앙대 경영학과가 다군의 가장 유명한 학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군에서는 좀 경쟁률이 낮은 대학이 많거나, 아니면 경쟁률이 엄청 높아도 좀 성적이 많이 남는 학생들이 다군에 쓸 곳이 없어서 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다군에서 한번 합격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군은 약간의 변수 같은 느낌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추가 합격에 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예령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가 합격은 정시 전형이나 정시 추가 모집에서도 만약에 학교에서 인원이 차지 않았다, 그럼 그 인원만큼 추가 합격자를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1차 합격, 2차 합격, 3차 합격 이렇게 쭉쭉쭉 합격이 되기 때문에 추가 합격 기간은 꼭 연락을 잘 보셔야 되고, 저 또한 추가 합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연락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폭발이랑 펑크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폭발이랑 펑크가 무엇이냐라고 여쭤볼 수 있겠는데요. 수험생들이 최근에는 상향 지원을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점점 더 상향으로 올라가면서 하위권 대학들은 펑크, 즉 미달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은 상위권 대학의 추가 합격자 발생이 연쇄적인 추가 합격으로 폭발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 하위권의 대학들이 모집 미달이 많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이제 추가 모집에 대해서 간단히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간단하게 이제 추가 모집이 돌아가는데요. 어쨌든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많은 게 좋으니까 최대한 학생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추가 모집을 진행하게 되고, 이 추가 모집이라는 것은 지원 자격도 완화되고 전형 과정도 간소화되고 지원 시기도 매우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이번 입시를 실패해서 아무 대학도 못 붙었다, 그러면 이런 추가 모집을 노리는 것도 좋은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주요 트렌드와 입시 전략 결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대입에서는 정시 경쟁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상위권 대학의 추가 합격이 폭발하는 현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제 개인적인 의견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가지고 온 거였고, 네, 전문가들의 의견도 가지고 왔습니다. 또한 입시는 점수 경쟁이 아닌 전략 게임입니다. 특히 제6교시를 원서 영역이라고 지칭하는 만큼 원서 잘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입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좀 시간이 조금 지체되긴 했는데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제가 동국대학교 교육학과에 재학하면서 고등학교 학생들을 상태로 정시 공부법에 관해서 간단히 멘토링 자료를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보시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어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건 제 수능 성적표입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이러한 성적을 받아서 동국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하셨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당연히 수능 일반 전형으로 들어왔고요. 입시 세미나 톡방에 보시면 건동숙의 백분위가 90에서 93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어가 87에 수학이 84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동국대에 들어갔냐? 아무래도 탐구 과목이 96, 90 이렇게 해서 탐구 과목을 통해서 제가 좀 더 높은 대학을 쓸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저처럼 입시 전략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수능에서는 이제 멘탈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내신을 버리면 안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또한 선택 과목을 못 골랐을 수도 있고, 또 공부법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부 같은 경우는 사람 바이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부법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멘탈이랑 약간 내신을 버리면 안 되는 이유에 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시를 선택하신 분의 이유는 좀 상이할 것 같습니다. 생기부를 챙기는 것이 힘들 수도 있고 면접을 봐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정시를 주전형으로 잡으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시를 준비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내신을 중간에 놓치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수능 내신을 챙기지 못한 학생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는 3년을 준비하지만 정시는 고3 때 1년을 준비하니까 더 짧은 기간 더 열심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신을 포기하는 등 아니면 바닥을 깔아준다 등의 내신을 포기하는 행위는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 등의 주요 대학에서도 정시 일반 전형이라도 이제는 내신과 생기부를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시를 수시에 대한 도피처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수능 공부도 힘들어지고 수시도 애매해지는 경우를 주위에서 많이 봤습니다. 또 아까 질문이 들어왔었는데요. 언제부터 정시를 준비하면 좋을까라고 여쭤보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2학년 때까지는 최대한 내신을 집중하고, 근데 내신이랑 내가 원하는 대학이랑 괴리감이 너무 크다. 그러면 고3 때부터, 고2 끝난 겨울방학이죠. 그때부터 근 1년간 엄청 빡세게 1년 동안은 이제 정시 공부로만 하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3학년부터 준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각 과목별 공부법인데 간단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각 과목 공부법은 현재 위치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딱 명확하게 정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과목이든 개념, 기출, 엔제, 실무 이렇게 돌아가는 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참고로 실무는 7점 모의고사의 줄임말입니다. 1월에서 4월에는 개념을 하는 게 좋고, 4월에서 6월엔 기출, 9월에는 엔제, 또 9월에서 11월에는 실무를 하는 것을 가장 추천을 드리는 바이고요. 개인적으로는 두 단계를 병행하는 공부법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하면서 기출을 하고, 기출을 하면서 엔제를 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자신이 담당하는 멘티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뎁대가 황제를 따라가는 격이라는 말을 제가 사용했는데요. 만약에 내가 아직 개념이 다 안 되는데 남들은 기출하고 있어서 저도 무리하게 기출을 하는 것은 최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남들이 아무리 한다고 해도 우선 본인의 페이스에 맞추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정시와 최저분들을 위한 꿀팁을 간단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작성을 한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능 준비를 하면서 분명히 많은 모의고사를 풀게 될 것인데요. 평소보다 성적이 잘 나온다고 절대 자만하시면 안 되고, 성적이 잘 안 나와도 속상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 또한 약간 모의고사를 볼 때 못 본 모의고사가 있으면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서 공부를 잘 하기 힘들었던 경우도 많은데, 그렇게 감정 소모를 하시면은 나중에 가서 진짜로 감정 소모를 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짧고 굵게 하는 거는 지양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막 오늘 공부가 잘 돼 이러면서 의지가 불타오르다가 며칠 동안 본인의 한계를 뛰어넘으면 번아웃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매일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멘티분들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수능 임박해서 막 10월, 11월이라 이때는 번아웃이 온다고 해도 목숨 걸듯이 모든 걸 쏟아부어야 정시에서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팔랑귀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는 격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뭐래도 남들에 비해 진도가 느린 것 같아도 꾸준히 묵묵하게 본인의 공부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멘탈이 강해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멘탈이 강해지는 것은 정시를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멘탈이 약하면 수능까지 과정이 너무 힘듭니다. 뭐 오늘은 모의고사를 못 봤어. 아니면 누구 옆집 철수는 뭐 모의고사에서 뭐 만점을 받았다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나. 이러면서 매우 멘탈이 쉽게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수능 때 어느 과목, 특히 국어 과목이 어려우면 분명 그 뒤 수학, 영어, 탐구 시험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훌훌 털고 일어나는 회복 탄력성을 갖추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 버리시면 안 됩니다. 멘티분들에서 분명 많은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저 어차피 정시할 건데 수시 챙겨야 돼요? 저 생기부 챙겨야 돼요? 저 내신 그냥 다 찍고 자면 안 돼요? 이런 말이 분명 나오게 되는데 안 됩니다. 3학년의 학교 과목,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학교 과목은 과목이랑도 많이 겹치게 되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고 꼭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기본적인 공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념, 기출, 엔제, 실무, 실전 모의고사 순서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과목마다 상세한 공부법은 이제 멘티의 성격, 그 멘티가 현재 어느 위치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순서는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본인의 위치를 확실하게 지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거는 평균 3등급밖에 안 돼. 평균 4등급밖에 안 되는데 엄청 어려운 실전 모의고사를 풀고 있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꼭 멘티분들께 알려주세요. 제 주위에서도 성적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남들이 다 한다고 뭔가 이건 좋은 문제집이라고 막 실전 모의고사나 엄청 어려운 문제집을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거는 그냥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남들에게 신경 쓰지 말고 본인 성적에 알맞는 공부법을 찾아서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능 시간표대로 한번 살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수능 약 3주 전부터는 수능 날 일상을 똑같이 살아보라고 멘티들에게 권해주십시오. 기상 시간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도 꼭 지켜보고 국어를 푸는 시간에는 꼭 국어만 공부하고 수학을 하는 시간에 수학만 공부하는 이렇게 하면은 분명 저희 몸과 머리도 적응을 하게 됩니다. 일주일 전부터는 이제 수능 도시락 다 챙겨 가셨죠, 한 번씩. 이 수능 도시락과 비슷하게 먹거나 자극적인 음식, 예를 들어 엽떡이라든지 어제 엄청 매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은 꼭 피하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저 꿀팁을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물론 이건 수시 쪽의 내용이 더 포함되긴 하지만, 그래도 최저 꿀팁을 간단하게 추천드리자면, 문과 학생들은 이제 영어 탐구, 그다음에 국어, 수학 순서로 최저를 준비하면 될 것 같고요. 이과 학생들은 영어, 수학, 그리고 탐구, 국어 순서로 추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합 몇, 3합 몇, 4합 몇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각 학생이 지원한 학교에 잘 보셔야 할 것 같고, 그렇지만 본인이 어느 과목에 자신이 있다면 그 과목 우선적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최저 준비 시기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3학년 1학기 내신까지는 무조건 내신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3학년 1학기까지 생기부에 들어가는 내신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정시 친구들이 하는 것 그 이상으로 수능 공부 매우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또한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의 커리큘럼을 알아보라고 멘티들에게 권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의 수능 날 이야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수능을 볼 때 2, 4학년도 수능이었는데, 국어가 매우 어려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국어를 풀 때 그냥 다 포기하고 화장실에 가서 울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요. 다행히 국어를 끝나고, 국어 망해도 다른 거 일단 한번 잘 봐보자 했더니, 다행히 국어도 생각보다는 잘 점수가 나왔고, 나머지 과목들도 적당히 제가 생각한 것만큼 나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회복 탄력성, 그리고 멘탈 강하게 잡는 거 매우 중요하니까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이제 진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담감과 완벽주의를 잠시 버리라고 첫 번째로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수능에서 완벽함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수능 만점자도 본인이 수능에 완벽한 상태에서 수능을 임할 수는 없어요. 수능 공부 자체가 내가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는 것보다는 여러 번 반복을 통해서 실력을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분기별 계획을 대강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매일 세세한 계획을 세우라는 것보다는 3, 6, 9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끝낼 것인지 대강 계획을 세우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수능 계획을 빡빡하게 세우다가는 분명 어딘가 틀어지는 부분이 발생해서 오히려 다 내려놓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 계획은 꼭 여유 있게 짜는 것이 중요하고 내신 준비 기간도 꼭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남과 비교하는 것 역시 국물입니다. 전 항상 남과 성적을 비교하고 잘 보면 좋아하고 못 보면 침울해지는 감정 기복이 매우 심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버린 제 시간과 정신의 소모가 상당히 아깝게 느껴집니다. 결국 수능은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나올 것이라 믿고 무던하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공부하는 이유가 수능에서 최대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함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산모를 시작으로 수능까지 수능 모의고사를 치게 되는데요. 어차피 대학은 제 모고 점수를 모릅니다. 그냥 수능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나에게만 집중하면 된다 사실을 잊지 말고 7점 모의고사들은 내 약점을 알 수 있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멘토분들께서는 멘티들에게 이렇게 마음가짐 4개를 제가 정리했는데요. 이 4개만 알려주셔도 멘티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요. 이상으로 저도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5분간 최종적으로 질문을 받은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채팅창에 44분까지 보내주세요.
질문 하나만 답변 드리고 Q&A를 마치겠습니다. PPT는 카페에 올려주시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PPT 자료만은 카페에 따로 올라가지 않습니다만, 오늘 정시 세미나 촬영본을 멘봉TV에 5월 27일 이후로 올릴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소감문 QR인데요. 이거 5월 27일 오후 11시 59분까지 마감되니까, 어, 네, 마감되니까 이거 3분 안에 찍으시고 이후에 소감문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분 후인 48분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3학년 때 급하게 정시로 튼 경우인데요. 정시는 하루만 딱 시험을 보고 그 성적으로 대학교에 가야 한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3년간 열심히 준비해서 갈 수만 있다면 수시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시는 한 번 시험을 조금 잘 못 보더라도 나중에 얼마든지 그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웬만하면 정시보다는 수시를 준비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예령님과 비슷한 생각인데요. 저도 수시를 할 수만 있으면 수시를 준비하라고 하고 싶은 게 정시를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기도 했었고, 진짜 단 하루 만에 내 대학이 완전히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크게 부담감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현재 내신 성적과 원하는 대학과의 괴리감이 너무 큰 상황이 아니라면은 우선 수시를 끝까지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저는 수시 전형을 준비하는 거를 좀 더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QR도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학년도 대비 정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소감문 잊지 말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